제가 그 아시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 기술 혁명의 시대에 저는 왜 아시아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는가, 굉장히 다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중국, 한국을 위시로 한 동남, 일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어떤 사회정치적 위치 상승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기술혁명 시대,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시아성과 굉장히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18세기, 19세기의 그 산업혁명 시대가 그 서유럽 중심의, 서구 중심의 이성과 논리, 과학, 근대화를 이루는, 그것을 기반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가 그 서양의 어떤 중심으로 한 기술적 근대화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21세기도 이미 4분의 1이 지났지만 그 디지털 혁명은 감성과 직관을 위시로 한, 기본으로 한 어떤 동양적, 저는 관점의 기술혁명 시대라고 감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을 하는데요. 그 우리가 미처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과거에 비과학적이라고 저희가 그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과학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 동양적 사고와 사상이, 철학이 저는 증명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서양의 미술은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그 종교화에 머물렀죠. 그죠? 비로소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게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자연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우리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을 하고, 종교로부터 탈피해서 사회를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랬죠. 근데 동양은요, 이미 송나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어떤 조화론적 관점 안에서 이 모든 문화적 표현, 예술적 표현을 했었거든요. 서양의 철학의 기본이 아리스토와 플라톤의 이원론, 이항 대립적 안토고니즘을 기본으로 한 어떤 사상과 철학의 발전, 그게 근대의 고전역학, 과학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죠. 근데 동양은 제가 앞서 노장이나 장자를 얘기했지만 합일론, 어떻게 보면 조화론, 이런 사상이 근간입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도 마찬가지죠. 실체와 허상, 참과 거짓, 남과 여, 본질, 이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동양에서는 대대성, 자바함경에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고, 또 음양, 모든 게 상보적 관계로서의 어떻게 보면 총체적, 합일론적 사상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여러분 그 그림을 과거에 그릴 때 사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중국에서 기운생동, 육법이라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운생동,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감상법이나 표현법에 육법을 얘기했죠. 골법, 용필, 기운생동, 이런 것들을. 명나라의 이유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형상보다 세를 중시하고, 세가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보다 운율, 조화를 중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송나라 때 여러분 광초가 머리에
먹을 발라서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활용 정점, 뭐 용에다 눈을 찍었더니 용이 돼서 날아가고 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와서 부딪히고 물아일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왜? 산에 가서 산을 보고 산을 내 마음에 담아서 집에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을 꺼내서 그리면 됐으니까. 원근법도 필요 없죠. 색채감도 필요 없었겠죠. 서양에서는 뭐를 그리려면 정확하게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앞에 이젤을 펴놓고 봐야지만 그리죠. 여러분 예전에 베실리우스가 그린 인체 해부도 파프리카에 이탈리아 17세기였나 보면 인체 해부도를 그릴 때 직접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피부를 벗겨서 안을 보고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그리는 게 인체 해부도였어요. 근데 동의보감에 있는 인체 해부도 허준이 보면 그냥 눈으로 보질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었죠. 동양에서는 어떻게 맥을 짚어서 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체 해부도가 굉장히 동양에서는 추상적으로 그려졌죠. 다시 말하면 그 접근법이 사물을 보고 표현하는 접근법이 동서양하고 달랐던 겁니다. 감흥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 동양 철학자 김시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서양에서는 5개의 감각을 통한 경험, 그 외에 또한 뇌의 어떤 경험적 반응, 5개의 감각, five sense, 뭐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관의 호흡을 통한 바람의 감흥, 마음의 감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않아도 보이고 느끼는 방식, 대상을 나랑 합일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국주의 근대화 시기에 그게 너무 비합리적인 거였기 때문에 터부시대 왔죠. 오히려 비과학적인 것으로. 근데 재미난 게 서구의 과학이 고전역학,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뭐 질량의 보존의 법칙, 이런 고전역학을 지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역학으로 넘어오고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런 상보적인 불확정성의 원리, 상보적인 관점으로서의 사물을 판단하는, 다시 말하면 진실과 허상이라는 구분이 없고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확률론으로 양자역학이 증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닐보라는 양자역학의 대가가 그 동양의 태극 무늬를 자기 연구소에 붙여놨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제 얘기는 디지털 시대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동양적 감수성과 굉장히 사고와 사상과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샬 맥루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디어 이론가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우리의 감각의 확장, 어떤 감각의 확장을 얘기하죠? 공감각, 다감각, 통감각의 감각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디지털 시대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동양에서는 과거에 공감각, 다감각, 통감각적 가문 방식이 이미 있었거든요. 19세기 이전에. 또한 제가 이제 그 이론서들에서 용어들을 추출을 해봤더니 디지털 이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징적 용어들이 융합성, 예를 들면 파편성, 아니면 또 공유성, 다면성, 또 전지구성, 뭐 상보성, 이런 것들이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그 상징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리서치에 의한 아시아적 어떤 사상과 사고 철학의 체계에서 보면 그 용어들이 다 겹치죠. 그게 아시아적 사고와 사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디지털 시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의 근대화가 아니라, 산업혁명이 아니라 감성과 직관의 기술적 혁명과 일치가 되고 오히려 더
서로가 이렇게 공유대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지 경제나 정치적 위상으로서의 아시아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사고 중심으로서의 아시아성이 지금 다시금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 다음에 대안적 어떤 사상과 사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게 다분히 동양적 사상이라고 짧은 식견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21세기의 키워드인 다양성, 전지구성, 융합성 이 아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구와 아시아는 문화 위계가 있었거든요. 선진 문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 세대에 따른 선진 후진이 없는 거죠. 똑같은 문화에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철학에서 내가 초이스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미 지금 시대는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대한공간과 어떻게 보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많은 기획을 할 때 아시아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아시아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떻게 우리 현대미술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까 제가 아시아성과 연계해서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술이 가지고 있던 사회 참여적 기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런 또 다른 기회들이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면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 참여적 예술로서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나오고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없는 이런 시대에서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다양성, 자정성,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 여론의 공론장이 온라인상에 출연을 하게 되어 버렸죠.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 여론의 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예술을 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는 얘기, AI, 또 뭐 그 XR, VR, MR, 혼합현실, 증강현실, 뭐 심지어는 미술 시장에서 NFT라는 개념도 나오고 굉장히 시대적 전환기에 미술계가 놓여 있죠. 물질적 작업에서 탈물질적 작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예술의 유형조차도 변화하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또한 그러한 공론장을 통해서 예술로서 사회에 발언하는 또 다른 기회도 생기고 있고요. 어떤 이 디지털 시대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은이 아니죠. 거의 전복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저는 현대예술계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사적 가치,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예술, 그리고 예술이 갖고 있는 내 자신을 탐구하고 본질을 밝히려는 그런 방향의 예술, 이런 모든 방면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는 엄청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의 공론장의 출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언급을 더 한다면 예술이 사적 가치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공적 가치로서의 예술도 위대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그 자기 예술 작품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그 의지와 활동들이 과거부터 있었죠. 19세기에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이라든가 또 바우하우스 디자인 운동도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죠. 바우하우스나 디자인 무브먼트, 공예부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적 변화, 물질적 변화를 꿈꿔왔다면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 운동은 어떤 사회적 변화, 예술을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어떤 삽화, 포스터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한테는 엄청난 순수한 이상이었죠. 그런 기회와 가능성도 그들은 목도를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그 많은 예술가들, 뭐 타틀린이라든가 엘리 시츠키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실험적인 활동들이 20세기 초중반으로 오면서 다 와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미스미디어의 출현, 미스미디어가 그 역할을 다 뺏어가 버렸죠. 로버트 휴즈의 셔크 오브 더 뉴라는 책에서 보면 로버트 휴즈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이상을, 아티스트들의 사회 변화의 이상을 미스미디어가 다 가져가 버렸다. 두 번째, 시장 중심의 예술로 변화하면서 경제가 자본이 침투하면서 하나의 시장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프로파간다 예술로 변화시켜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이상들이 많이 변질이 돼버렸죠. 그리고 와해가 돼버렸죠. 근데 재미난 게 80년대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르겐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온라인상의 공론장이 생기면서 여론의 공론장, 자정성, 자율성, 어떻게 보면 다양성, 정치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진 그런 공론장이 생기면서 예술가들이 또다시 그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꿈꿔왔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나탈리 북친, 장영애 중공업, 많은 작가들이 AS 플러스 F 러시아의 뭐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이런 작가들이 그 물리적, 지역적, 시간적 한계 없이 공론장을 통해서 예술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의 뭐 스페이스 하이제커 뭐 이런 작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활동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으로서 공론장 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물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과연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의 공론장이라고 지칭하는 온라인 세상이 자본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사실은 다시 생기죠. 그리고 그러한 의문에 관한 다양한 지금 토론과 논쟁이 미술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과거보다 온라인의 세상의 새로운 공론장이 우리한테 보다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기회는 준 거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스민 혁명, 아랍의 우리나라의 촛불혁명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의 우산혁명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다만 지금 또다시 다른 물음, 글로벌 기업들,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그러한 거대 자본이 독과점을 통한 위너 테이크스 올을 통한 또 다른 그 공론장 파괴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또한 반문도 있고요.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반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은 모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망명이 가능하지 않느냐. 다운메일이 정부의 억압을 받았었을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음이 아니라 Gmail로 다 망명했듯이 긍정적인 비전은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루프에 있었을 때 여론의 공론장이라는 전시를 전 세계 그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사회 참여적 예술가들과 같이 했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 과연 우리가 그런 공론장이 성취가 됐느냐에 대한 어떤 의심, 이걸 가지고 또 미디어 바이러스라는 전시를 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제가 관심이 있었던 세 가지 분야, 아시아성,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디지털 기술의 혁명,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어떤 영향, 뭐 이런 거, 이 세 축에 의한 어떤 예술계의 변화나 새로운 담론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런 전시들을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은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방향성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넘어가서 미령 미술관, 또 그 대한공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그 추구하고 싶은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